안녕하십니까, 동네의사 닥터입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변이 바이러스들이 바로 그 원인이라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름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바이러스들에게는 흔히 있는 현상이고,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들의 생존 방식인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들과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증식이 불가능해 유전자의 복제와 증식을 대신해주는 숙주세포라는 게 필요합니다. 숙주세포, 즉 사람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 사람의 유전자 복제 기구를 사용해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복제하고 그 자손들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 복제 과정에서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거나 빠지면서 변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설계도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진 않고, 변화가 있더라도 바이러스의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해 없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독성과 전염력 같은 성질이 바뀌어 변이종으로 살아남아 퍼지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 경우 유전자 RNA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의 껍질, 그 표면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스파이크 단백질, 이곳에서 변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호흡기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ACE2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즉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키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 전 세계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 바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해 바이러스가 ACE2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즉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못 들어오게 차단시키는 거죠. 바로 이 항체를 중화항체라고 부릅니다. 백신 효능을 검증할 때 이 중화항체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를 비교 분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새롭게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의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아기가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행인 건 바이러스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고 해서 바이러스 모양이 전부 바뀌지는 않습니다. 즉 변이가 있다고 해서 백신의 효능이 전부 떨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즉 RNA는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RNA 염기 3개, 아미노산 1개를 설계합니다. 이것을 코돈이라고 부르죠. R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렇게 4가지. 따라서 이 염기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코돈의 경우의 수는 64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 코돈, 즉 설계도의 종류가 아미노산 종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따라서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설계할 수도 있어 RNA 코돈에 조금 변이가 생긴다 해도 아미노산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바이러스의 형태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변이가 생겨 아미노산이 바뀐다 해도 중화항체가 결합하는 곳과 상관이 없는 다른 부위라면 항체 반응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이 바이러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름 아닌 백신 접종입니다.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겨 백신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중화항체만 고려한다면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변이 바이러스에서 중화항체 반응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백신의 효과를 고려할 때 중화항체뿐 아니라 면역세포 중 하나인 T세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포 면역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의 침입을 원천 차단해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바이러스의 감염을 일선에서 원천 차단하지 못해 이미 감염이 된 경우 우리 면역계는 이 감염된 세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직접 처리를 하죠. 이게 바로 세포 면역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체흑성 면역인 중화항체로 만들어지지만 T세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포 면역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가 올해 5월 네이처지에 게재한 논문을 보시면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95%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52%가 델타 변이 감염자이고 그 감염자의 99.7%, 거의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백신의 효과 무시를 못하는 증거인 거죠. 두 번째는 방역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 간의 전파가 많이 일어나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바이러스 변이는 숙주세포 내에서 복제와 증식을 할 때 주로 일어나는데, 사람 간의 전파로 인해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방역,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꼭 필요한 무기인 겁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인센티브 제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제도였고 저는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저항력이 생기거나 저항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세포 면역 때문에 증상은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무증상 감염이죠. 그런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 오히려 마스크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스크, 나를 지키는 하나의 방패이기도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분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람다 변이, 현재 남미를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페루의 신규 확진자 중 80%가 람다 변이이고 페루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사망자가 높고 치명률도 9% 수준이라고 해서 람다 변이가 매우 위험하다는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 통계를 보면 람다 변이가 처음 발견된 2020년 12월 이전보다 현재의 치명률이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페루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 종류가 항체 형성률이 낮다고 알려진 중국산 시노백, 시노팜 백신입니다. 추후 람다 변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계속 나와봐야 되겠지만 단지 한국과 내에서 치명률이 높다고 변이 바이러스 탓으로만 돌리기보단 그 나라의 보건위생, 의료 수준, 그리고 백신의 종류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염력은 높아지고 다행히 독성은 약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생명체이고 따라서 숙주의 치명적인 것보다는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으로 더 많은 숙주를 전염시키는 쪽으로 진화하는 게 바이러스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니까요. 바로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멸종하지 않고 우리 곁에서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독성이 강한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행보와는 달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머지않아 일반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처럼 독성은 점점 약해진 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버텨보자고요. 백신과 방역,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방패는 아직 우리 곁에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